자, 2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었었나요? 우리 데이터, 입출력, 구현 부분이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스키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스키마는 뭐였나요? 스키마. 그냥 스키마란 이제 사용자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를 기술한 것을 이제 우리가 스키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스키마 하나로 이야기하면은 건축 설계도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설계도가 세 개로 나뉜다. 그래서 외부, 개념, 내부. 자,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거를 요 아래서 보고 있죠. 스키마의 종류는 우리 총 3가지,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가 있는데, 물리적 저장 장치의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 구조로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레코드 형식을 정의를 하고, 저장 데이터의 항목의 표현 방법, 내부 레코드의 물리적 순서, 이런 것들을 나타낸대요. 자, 얘는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내부 스키마에 대한 내용인 거죠. 자, 우리 문제에서 물리적 저장 장치, 내부 레코드 입장에서 본 가장 밑바닥 설계도, 그게 내부 스키마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은 개념 스키마는 뭐였냐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 그리고 우리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종합한 조직 전체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하나만 존재한다. 그럼 외부 스키마는 뭐였는데? 이러면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각 개인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정의를 한 것. 이게 이제 외부 스키마였었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부 스키마는 기계, 물리적 저장 장치 입장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저장될지 정의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의 과정을 나열을 한 것인데,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입니다. 자, 우리 얘 뭐죠? 꼭 외워두라고 했는데, 개논물 이렇게 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적 설계, 두 번째 논리적 설계, 그리고 마지막 물리적 설계, 이렇게 해서 요 순서는 꼭 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구 분석이 끝나게 되면은 현실 세계를 추상화 개념화하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표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과정? 논리적인 과정인 거고, 실제 하드디스크에 어떻게 저장할지 결정하는 거, 그게 물리적 단계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입니다. 자, 논리적 구조로 표현된 데이터를 디스크의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 이거 뭡니까? 파일의 저장 구조 및 액세스 경로 결정. 이거는 그쵸, 물리적 설계죠. 아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보게 되면은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추상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개념 스키마 모델링과 트랜잭션 모델링을 수행을 하며 요구 조건 명세를 ER 다이어그램으로 작성을 한다. 자, 우리 ER 다이어그램 나오면 뭐예요? 그쵸, 개념적 설계죠. 자, 그리고 마지막. 현실의 자료를 특정 DBMS가 지원하는 자료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 트랜잭션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정규화를 통해 스키마를 평가 및 정제하는 과정은 논리적 설계 단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각각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 키워드들 말했었잖아요. 개념적 설계에는 개념 스키마, ER 모델링, 트랜잭션 모델링 이런 키워드들 나오면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는 목표 DBMS에 맞는 논리 스키마 설계,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고,
마지막 물리적 설계는 그 목표 DBMS에 맞는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로 변환을 한다. 이게 물리적 설계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DDL, 데이터 정의어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트랜잭션을 작성을 한다. 라고까지 나갔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구성 요소를 쓰시오입니다. 자, 우리 데이터 모델이라는 건 뭐였어요? 현실 세계의 정보들을 컴퓨터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단수나 추상화해서 체계적으로 표현한 개념적 모형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에는 총 2가지가 있었는데, 총 3가지였죠? 3가지 중에서 지금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제약 조건 빼고 2가지를 이야기해봐 라는 건데, 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에 대한 명세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기본 도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죠? 자, 우선 데이터 모델에 표시할 요소에는 총 3가지가 있었어요. 구도, 연산, 제약 조건. 자,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기본 도구를 뜻하는 친구는 뭐다? 연산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논리적으로 표현된 객체 타입들 간의 관계로서 데이터 구조 및 정적 성질을 표현하는 것. 얘는 거의 들어와 있죠. 구조, 성질 막 이런 것도 표현한다라고 했으니까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델의 3요소는 구조, 제약, 조건, 연산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데이터를 이리저리 만지고 조작하는 행동들은 연산, 데이터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김새를 나타내는 건 구조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우리 이제 릴레이션 애트리뷰트 튜플의 수를 구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릴레이션은 뭐였어요? 우리 하나의 표였었죠. 표 전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몇 개예요? 1개죠. 그리고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거. 자, 애트리뷰트는 그렇죠. 자, 우리 애트리뷰트 지금 하나, 둘, 셋 속성값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총 3개이고요. 그리고 튜플. 튜플은 그쵸. 행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총 5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트리뷰트가 무엇인지 알았어야 됐었고 애트리뷰트는 속성이구나 라는 거. 자, 그리고 얘와 이제 같이 등장하는 친구가 튜플의 수를 구하라 라고 안 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카디널리티를 구해라. 이래도 튜플의 수구나. 아니면 기수를 구해라. 이래도 튜플의 수구나. 아니면은 속성의 수, 뭐 애트리뷰트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디그리를 구해라, 차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똑같이 작성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 구조 중 도메인의 개념을 간략히 서술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도메인 뭡니까? 도메인. 중복되지 않는? 아니죠. 우리가 예시로 든 게 성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올 수 있는 값은 뭐였어요? 남, 여. 뭐 아니면 우리가 학년이라고 따지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었고 그 값이 아닌 경우에는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개념적으로 풀어서 정답을 표시를 해보면은 도메인은 하나의 애트리뷰트, 즉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작 값들의 집합을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 값이 합법적인가 시스템이 검사하는 데도 이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남자 여자를 넣어야 되는데 뭐 그냥 비행기 뭐 이런 거 값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릴레이션의 스키마가 4개의 속성, 2개의 후보키, 그리고 그 스키마의 릴레이션 인스턴스가 7개의 튜플을 갖는다면 그 릴레이션의 차수는 몇 개인지 쓰시오입니다. 자, 차수는 뭐죠? 차수. 그쵸. 속성의 수를 이제 우리가 차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몇 개예요? 문제에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답이. 그쵸, 4개죠. 자, 속성이 4개래요. 근데 차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그냥 말만 바꾼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해되실까요? 자, 차수, 오케이. 애트리뷰트, 다 똑같은 말이구나. 속성이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게 되면은 A1, A2, A3 세 개의 속성을 갖는 한 릴레이션에서 A1의 도메인은 3개의 값, 그리고 A2의 도메인은 2개의 값, A3의 도메인은 4개의 값을 갖는다. 이 릴레이션에 존재 가능한 튜플의 최대수는 몇 개인지 쓰시오입니다. 자, 튜플의 최대수 몇 개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얘는 교차곱의 원리를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모두 다 곱하면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곱하면 됩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4를 다 하게 되면은 3, 2, 6, 6, 4, 24니까 최대 수는 24개가 되게 됩니다. 24라고 써도 되고 24개라고 써도 되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두 릴레이션에서 외래키로 사용된 속성을 찾아 쓰시오입니다. 단, 미출진 속성은 기본 키입니다. 자, 우리 키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키가 뭐였습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을 찾거나 순서대로 정렬을 할 때 튜플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 속성, 애트리뷰트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고, 우리가 공부한 건 총 5가지가 있었는데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슈퍼키, 외래키. 자, 각각 뭐였어요? 후보키는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들 중에서 튜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친구들, 즉 기본키로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을 후보키라고 했었고, 그 후보키 중에서 픽한 친구, 그게 뭐다? 기본키. 픽한 친구는 기본키, 그리고 픽되지 못했던 후보키 친구들 중에서 픽이 안 된 기본키를 제외한 친구들이 대체키,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슈퍼키라고 하는 친구는 이게 키워드였었어요. 모든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튜플들에 의해서 유일성은 만족을 하지만 최소성은 만족시키지 못했던 친구들. 그래서 슈퍼키가 좀 더 큰 개념을 갖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후보키가 추려지고 그 안에서 대체키, 기본키가 나올 수 있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이게 슈퍼키고 이게 후보키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인데 얘네들 안에서 나온 친구가 기본키고 그 아닌 친구가 대체키다 이런 식으로 그렸죠. 자, 그리고 외래키라고 하는 친구들은 참조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은 외래키에 대한 속성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키가 뭔지는 공부를 했고, 그럼 여기서 외래키로 사용된 속성은 뭡니까? 과목 번호가 될 수 있겠죠. 여기 지금 기본 키로 되어 있었던 친구가 지금 수강 과목에서는 그냥 들어와 있는 친구인 거잖아요. 우리 외래키가 되려면은 뭐였었어요? 기본 키를 참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과목 번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수강 테이블이 과목 테이블의 데이터를 이제 훔쳐보기 위해서 고리로 쓴 게 뭐냐, 그 연결 고리로 쓴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보면은 과목 번호 말고는 겹치는 친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과목 번호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을 찾거나 순서대로 정렬할 때 기준이 되는 속성이라고 했고, 슈퍼키는 자, 뭐를 만족을 한대요? 얘는 하나만 만족을 하고, 후보키는 이제 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와 뭐 특징 2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자, 그쵸. 자, 우리 슈퍼키는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일성만 만족을 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 후보키 같은 경우에는 그 쓸데없는 속성들은 다 다이어트 줄여가지고 최소성까지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거죠. 그래서 예시 등계에 뭐 주민번호하고 이름하고 합쳐서 얘네들을 이게 지금 키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얘는 최소 옵션에는 만족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주민번호만 가지고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두 개의 속성을 합쳐가지고 구분을 해야 돼? 물론 이렇게 두 개를 묶어도 유일하긴 해요. 그쵸? 사람을 구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키, 유일성만 만족을 하고 후보키는 최소성까지 만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1번 괄호에는 유일성, 2번 괄호에는 최소성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무결성에 대한 내용이죠. 무결성, 뭐였죠? 무결성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값과 그것이 표현하는 현실 세계의 실제 값이 일치해야 한다. 자, 결국에는 중간에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무결성의 종류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뭐,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사용자 정의 무결성, 고유 무결성, 키 무결성, 관계 무결성, 이런 식으로 다 공부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된다. 라고 했었고, 얘가 지금 그 개체 무결성이 뭔데?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럼 쓰면 되죠. 자, 우리 개체 무결성 뭐에 대한 특징이었었습니까? 기본 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개체 무결성은 기본 키를 구성하는 어떤 속성도 널값, 즉 빈값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널값이나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 그래서 주민번호가 사람들이 다 갖고 있을 텐데 주민번호 없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주민번호가 중복돼서 겹쳐지는 것도 안 된다. 이게 기본 키에 대한 무결성 속성, 개체 무결성이다. 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얘랑 세트로 나오는 친구죠. 외래 키에 대한 속성. 자, 널이거나 외래키 값은 널이거나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키 값과 동일해야 한다. 즉 릴레이션은 참조할 수 없는 외래키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규정을 의미하는 무결성 속성. 뭐예요? 그쵸, 참조 무결성이죠. 자, 그래서 기본키 관련된 무결성 물으면 개체 무결성이고 외래키, 참조 이런 단어가 문제에 보이면 참조 무결성이다. 라고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용어를 쓰시오입니다. 자,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어떻게 유도하는가를 기술하는 절차적인 언어. 주어진 릴레이션 조작을 위한 연산의 집합. 일반 집합 연산과 순수관계 연산으로 구분되는 이 친구. 얘 뭐예요? 그쵸, 관계대수죠. 자, 우리 절차적인 언어라고 하는 거 키워드라고 했었고 왜? 나중에 나오는 관계 해석은 비절차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알아둬야 된다. 자, 그리고 그 관계 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 순수관계 연산자와 일반 집합 연산자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문제 정답은 관계 대수다.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릴레이션 A, B가 있을 때 릴레이션 B의 조건에 맞는 것들만 릴레이션 A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프로젝션하는 연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 뭐죠? 파이? 프로젝트? 아니죠. 자, 우리 순수관계 연산자에는 총 4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 4가지가 있었고 자, 셀렉트는 기호가 어떻게 됐었어요? 요 시그마 기호. 그리고 프로젝트는 파이. 그리고 조인은 나비넥타이 같이 생긴 거였고 디비전은 나누기 기호였었잖아요. 그리고 이 나누기 기호가 시험 문제에 나왔으니까 잘 외워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내는 이유는 뭐겠어요? 중요하니까 냈겠죠? 얘가 나왔었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디비전입니다. 자, 디비전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B의 조건에 맞는 것들만 A에서 분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이 아니라 우리 그때 예시로 뭘 했냐면 과일 해가지고 사과랑 바나나가 있었고 사과랑 바나나를 모두 다 갖고 있었을 때만 그 핵만 뽑아가지고 왔었다. 우리 같이 했었죠. 아주 깐깐한 친구. 이 친구 디비전이었었습니다. 조건에 맞는 친구만 분리를 하겠다. 자, 그럼 아까 전에 헷갈리셨던 파이 프로젝트는 뭐예요? 우리 수직연산 속성값들만 잘라가지고 왔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프로젝트였었고 셀렉트라고 하는 거는 수평연산 행을 잘라가지고 온 거죠. 이거에 해당하는 행을 가지고 와 라고 하면은 그 행 전체를 이렇게 가지고 왔었던 거. 자,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문제 푸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입니다. 자, 뭐뭐는 관계 데이터 연산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관계 데이터 모델의 제한자인 코드가 수학의 수로 해서 자, 이 키워드 나왔으면 사실 풀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에 기반을 두고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제안을 했다.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라는 것만 정의하는 비절차적 특성을 지니며 원하는 정보를 정의할 때 계산 수식을 사용을 한다. 자, 튜플 해석식을 사용하는 튜플 뭐뭐와 도메인 해석식을 사용하는 도메인 뭐뭐로 구분이 된다. 뭡니까? 아까 전에 절차적이 관계 대수였고 비절차적 특성을 갖는 이 친구 뭐다? 관계 해석이다 라고 했었죠. 디비전인데 요 나누기 기호가 아까 전에 그 문제에서 기호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관계 해석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를 거치지 않으면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데이터들이 불필요하게 중복이 되어서 릴레이션 조작 시 예기치 못한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른대요? 이상이라고 부른대요. 이 이상의 종류 세 가지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였었죠? 그쵸? 삽입, 삭제, 갱신 세 가지였었죠. 그래서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얘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얘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두 번째 거 보게 되면은 이 이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놨죠. 데이터 중복으로 인해 테이블 조작 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 자, 그 중에서 우리 세 가지 공부했는데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그 중에 삭제 이상이 뭔지 작성해줘 라고 한 거죠. 자, 삭제 이상은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원하지 않은 값이 같이 삭제되는 현상을 삭제 이상이라고 얘기하죠. 삭제 이상은 테이블에서 튜플을 삭제할 때 의도와는 상관없는 값들도 함께 삭제되는 현상을 삭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삽입 이상은 뭐였어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삽입할 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값들로 인해 삽입할 수 없게 되는 현상, 삽입 이상. 갱신 이상은 튜플에 있는 속성 값들을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튜플의 정보들만 갱신이 돼서 정보의 불일치성이 있었던 거. 그래서 우리가 만약 홍길동이라고 하는 친구가 1학년 정보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만약 2학년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의 그 튜플만 2학년으로 바꾸고 다른 애는 그냥 1학년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1학년이라는 거야, 2학년이라는 거야, 정보를 알 수 없어 라고 해서 그것들을 갱신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정규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규화는 뭐였죠? 그쵸. 결국에는 정규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상현상을
현상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봤더니 얘는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알려줘 라는 건 거죠. 자, 우리 정규화 과정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했었고, 자, 비정규 릴레이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 2, 3 그리고 보이스 코드 정규형 그리고 4, 5 이 단계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두부 이거 다 사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외국인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죠. 두부 이거 다 줘? 이렇게 하니까 자, 도, 부, 이, 결, 다, 조 이렇게 해서 도메인이 원자값, 부분적 함수 종속 제거,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 제거, 다치 종속 제거, 조인 종속성 이용 이거였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필요한 친구 뭐예요? 자, 비정규 릴레이션이었어요. 자, 지금 한 칸에 값이 2개씩 들어가는 거 되나요? 안 되죠. 지금 첫 번째부터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건 거잖아요. 첫 번째가 뭐다? 도메인이 원자값이냐. 원자값이라는 거는 하나의 값. 최대한 쪼개질 수 없는 것. 자, 그러니까 한 칸에 값이 2개가 들어가 있었던 거를 값을 한 칸 한 칸씩 다 원자값으로 쪼개 주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정규화 작업을 한 거예요? 1정규화 작업을 진행을 한 거죠. 도메인이 원자값이면은 이제 1정규형이니까. 정규형, 정규화 차이를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규화 작업을 거쳐서 정규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제1정규형. 제1정규화 작업을 한 거죠. (1NF라고) 적으셔도 되고 제1정규화 정규화 작업 정규화죠. 정규화 작업을 했냐고 물어본 거니까 정규형은 도메인이 원자값이었을 때 정규형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잘못 썼군요. 그렇죠. 정규화 작업을 거쳐서 정규형이 된 거니까 정규화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리 정규화, 정규형 이런 거 배웠을 때 걔랑 이제 반대되는 친구가 뭐였어요? 반정규화였었죠. 반정규화는 뭐다? 성능 향상을 위해서 아니면은 개발 운영하고 편의성을 위해서 정규화된 데이터 모델을 의도적으로 통합시키고 중복시키고 분리시켜서 정규화 원칙을 위배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반정규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 이 반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좋게 사용을 하면 과유불급 적당히 사용을 하면은 성능도 향상되고 좀 효율성도 증가를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반정규화란 무엇인지 써보면 반정규화는 정규화된 데이터 모델을 의도적으로 통합, 중복, 분리하여 정규화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반정규화를 하는 방법에는 뭐 테이블 통합, 테이블 분할, 중복 테이블 추가, 중복 속성 추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가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주는 생성, 읽기, 갱신, 삭제 연산으로 프로세스와 테이블 간의 매트릭스를 만들어 트랜잭션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입니다. 자, 우리 얘 공부했죠? 오늘 공부했어요. 자, 생성 뭐예요? create, C, 읽기, read, R, 갱신, 업데이트, 삭제, 딜리트, CRUD,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라는 생각이 들죠.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CRUD 분석에 대한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랜잭션. 트랜잭션이 뭐였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부터 풀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의 단위 또는 한꺼번에 모두 수행되어야 할 연산을 뜻하는 용어. 이게 뭐예요? 트랜잭션인 거죠. 그리고 그 트랜잭션의 특징 총 4가지가 있었고 우리가 이거 앞글자를 따가지고 AC, ID라고 부르며 그 특징들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영속성 총 4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트랜잭션의 연산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or not. 이거 뭐였어요? 그쵸. 원자성이었죠. 자, 그리고 우리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 유지해야 되고 자, 그 다음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 병행 실행되는 경우 어느 하나의 트랜잭션 실행 중에 다른 연산이 끼어들 수 없다. 자, 화장실 안에 있는데 열면 안 된다. 이게 뭐였다? 그쵸, 독립성이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뷰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뷰가 그래서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은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까? 가상의 테이블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뷰를 정의를 할 때는 뭐를 통해서 정의를 한다? 어떤 문을 이용을 한다? DDL의 생성을 뜻하는 그쵸. create 문을 이용을 하고 제거를 할 때는 드랍이라고 하는 문을 사용을 해서 중간에 바꾸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나요? 불가능하다라고 했나요? 구조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어털문을 이용을 해서.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게 되면은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입니다. 자, 뭐뭐는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 유도된 가상의 테이블이다. 자, 뒤에 읽지 않을게요. 이거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쵸, 뷰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한국어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영어로 쓰셔도 되고.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파티션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1, 2, 3번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파티션의 종류를 쓰시오입니다. 파티션은 뭐였어요? 대용량의 테이블을 이제 논리적인 단위인 파티션으로 쪼개는 것, 나누는 것을 파티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파티션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일별, 월별, 분기별 이렇게 지정한 열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하는 게 뭐다? 그쵸, 범위 분할이다. 자, 근데 이번 함수를 적용한 결과값에 따라 데이터를 분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너무 범위 분할은 특정 파티션의 데이터가 집중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고르게 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나온 친구가 뭐다? 그쵸,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한 해시 분할이다. 마지막 그 조합 분할, 정답을 말해버렸네요. 범위 분할과 해시 분할. 장단점을 이제 다 조화롭게 합친 거. 범위 분할로 분할한 다음에 해시 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다시 분할하는 방식, 조합 분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이 설명하는 의미의 용어를 쓰시오입니다. 자, A는 한국 IT 보안관제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A는 서비스 운용 중에 외부 공격으로 인한 서버 다운, 자연재해, 시스템 장애 등의 비상 상황에도 고객 응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을 한다. 이 용어는 위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사태 또는 업무 중단 시점부터 업무가 복구되어 다시 정상 가동될 때까지의 시간. 자, 우리 이거 2가지 공부했었죠. 뭐뭐 있었어요? 자, RTO라고 하는 것과
RPO라고 하는 친구를 공부를 했었고, RTO는 Recovery Time 해서 목표 복구 시간, 그걸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RPO, P가 뭐예요? 포인트, 복구 시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시간을 이야기를 한 거니까 RTO가 돼야 될 거고, 우리 RPO 같은 경우에는 언제로 복구 가능해?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친구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RTO. 자, 그리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DB 트랜잭션 연산을 찾아 쓰시오입니다. 자, DBMS는 데이터베이스에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복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처리, 내용이나 이상 상황 등 상태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한 로그들을 생성을 한다. 자, 이때 1번은 데이터베이스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디스크에 저장된 로그를 분석을 해서 트랜잭션의 시작과 완료에 대한 기록이 있는 트랜잭션들의 작업을 재작업한다. 자, 이거 뭡니까? 리두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리두, 똑같이 다시 재실행한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을 때 디스크에 저장된 로그를 분석을 해서 트랜잭션의 시작을 나타내는 스타트는 있는데 완료를 나타내는 커밋이 없다. 그러면 완료되지 못한 거니까 모두 취소를 한다. 그래서 로그를 이용하여 해당 데이터 항목에 대해 이후 값을 이전 값으로 변경하는 거. 이거 뭡니까? 실행 취소? 언두죠. 자, 그리고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 오늘의 마지막은 아니고. 자, 2장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다음이 설명하는 스토리지 시스템을 쓰시오입니다. 자, 하드디스크와 같은 데이터 저장 장치를 호스트 버스 어댑터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 직접 연결. 그쵸. 다이렉트 붙으니까 DAS. 다스가 될 거고. 저거에 대한 예시는 뭐 USB라던가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30번 문제. 자, 네트워크 상의 광채널 스위치의 이점인 고속전송과 장거리 연결의 멀티 프로토콜 기능을 활용을 하여 각기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여러 기종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동일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여러 개의 저장장치나 백업 장비를 단일화시킨 시스템. 싼이죠, 싼. 자, 얘는 우리 DAS하고 NAS의 장점을 혼합한 방식이었죠. 그래서 광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했고, 대신 단점이라고 하면은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뭐 대기업이나 좀 규모가 좀 있는 그쪽에서 사용을 하는 스토리지였었습니다. 스토리지가 뭔지는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2장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